저는 약 25년 전 그 친구 베르나르 아르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루이스 비통, 머샹동 헤네시 합병 회사의 CEO였고 당시에는 지방시와 겐조, 테크호일, 세포라 등도 거느리고 있었죠. 저는 프랑스 생트로페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었는데 저 역시 그곳에 집이 있었거든요. 7명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베르나르와 저는 지중해를 내려다보며 밖을 걸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화법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돌은 대체 어떻게 버셨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건설 인프라 쪽 B2B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물려받은 가족 사업을 부동산 분야로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흥미로운 일화를 꺼냈습니다. 1984년 기업 사냥의 설계자이자 프랑스 재계의 킹메이커 앙투안 베른하임에게 연락받았다고 하더군요. 베른하임은 파산 상태에 있던 부싹이라는 기업,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합리화하는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리화는 부속품들을 매각하고 그 노력 끝에 남는 알맹이가 탁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베른하임은 아르노에게 부싹그룹이 망해서 이미 3만 명이 실업자가 될 위기이지만 또한 막대한 부채를 떠나야 하지만 그 모든 가치를 끌어안아 해결사 역할을 맡아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아르노는 회사를 키울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돈 약 700억 원과 라자드 은행 대출 약 3,600억 원을 합쳐서 베팅했죠. 머지않아 아르노는 부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부싹은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4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저귀 회사는 현금 창출력이 좋았습니다. 그는 일회용 기저귀 기업 포도스를 스웨덴 기업 SCA에 무려 1조 6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섬유 공장들을 폐쇄하고 약 9천 명 노동자를 해고했죠. 부싹 정리는 그의 럭셔리 제국 건설을 위한 시드머니가 됐고 그 현금이 없었다면 LVMH의 경영권 장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결국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그는 자회사 매각을 통해 2조 원 현금을 챙겼습니다. 곧이어 아르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는 부품들을 전부 매각해서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매각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 오늘날의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과 똑같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기업을 산 뒤에 돈 되는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죠. 그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금 보상 대신 조그맣고 수익도 나지 않는 회사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크리스찬 디올이었습니다. 그 딜을 통해 디올뿐만 아니라 봉마르체라는 낡은 백화점도 함께 손에 넣었습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철골 구조를 설계한 건축학적 걸작이었습니다. 공학도 출신인 아르노는 그 뼈대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그 거대한 부동산 덩어리를 팔지 않고 어떻게 되살려야 돈이 될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에펠탑을 세운 엔지니어링 기술을 백화점에 도입했듯 아르노는 공학적 정밀함을 럭셔리 산업에 이식하기 시작했죠. 그 후 그는 LVMH 내부에서 벌어진 아주 복잡한 권력 전쟁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문과 모의 헤네시 가문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상황이었죠. 1987년 루이비통과 모의 헤네시가 합병하여 LVMH가 탄생한 일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루이비통 가문의 사위이자 CEO였던 앙리 라카미에와 모의 헤네시의 알랭 슈발리에 사이에는 극심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라카미에는 슈발리에를 견제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고 당시 디올을 통해 패션계에 갓 진입한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투자 요청을 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아르노는 그 콧대 높은 두 가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주류기업 기네스와 동맹을 맺고 이미 확보한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LVMH 주식을 43.5%까지 끌어올립니다. 결국 그는 분열된 두 거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쳐 오늘날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훗날 그가 말하길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고 능청을 떨더군요. 사실 그의 배경을 보면 이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그가 나온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원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운 군사학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히 수학과 토목공학만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냉철한 기율을 몸에 익혔죠. 당대를 기준 삼아 상식적으로 봐도 딱딱한 제복을 입던 공학도가 가장 화려한 감성 영역인 패션 비즈니스를 지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수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제 친구 중 한 명이 귀띔해주더군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당연히 거대한 참모진이 있어서 아르노 회장에게 끝없이 보고서를 올리고 결제를 받겠지. 하지만 알고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모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모든 협상을 할 때 단 한 사람하고만 일합니다. 물론 그룹 전체 직원은 20만 명이 넘지만 투자 개념으로는 극단적인 슬림함을 추구하죠.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창업가 정신을 유지하고자 초경량 본사 체제를 고수하는 셈이죠. 그는 평생 수많은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는데 거의 모든 딜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동산 투자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럭셔리 제국을 건설하기 전 부동산 개발로 일군 그 성공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동시에 무서운 전술가입니다. 그의 집요한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생트로페 뜨거운 태양 안에서 테니스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100%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8월 내내 휴가를 즐기며 매일매일 테니스 연습을 했거든요. 반면 베르나르는 여름 내내 사무실에 처박혀서 일만 했으니까요. 운동신경이나 감각면에서 제가 압도할 만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끔찍했습니다. 테니스 선수 같은 폼은커녕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처럼 허우적댔죠. 하지만 충격적인 바는 그가 코트 위에서 마치 죽지 않는 좀비처럼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흑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기어코 공을 네트 너머로 넘겨보냈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끝났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이 백핸드라는 사실을 단 몇 게임 만에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 내내 지독할 정도로 집요하게 제 백핸드 쪽으로만 공을 날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도해도 그는 기계처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약점만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저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땀과 흙범벅이 된 그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테니스를 즐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죽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든 테니스든 그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모양이 빠지든 흙탕물을 뒤집어 쓰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고야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LVMH 제국을 건설한 아르노의 진짜 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제프리 소넨필드 교수님과 예일대 리더십 연구소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아주 특별한 축사를 해준 제 오랜 친구 스티븐 스워츠먼과 트럼프 가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산업계 거인들, 제가 이들과 동료로서 나란히 서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직접 가서 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LBM RC를 이끌면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경제 쇼크,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매일매일 이 세상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리더십의 방해물이 될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진짜와 가짜는 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LBM RC에게 그 닻은 명확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장인정신, 문화적 유산,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들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과 가장 오래 남는 가치를 동시에 품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트렌드와 시간이 증명하는 영원한 클래식, 이것들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아우라 블록체인을 개발했고 구글 AI 기술을 LBM RC의 모든 브랜드에 이식하는 초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매장에 로봇을 두는 게 아니라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에 AI를 썼죠. 보이지 않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므로 이는 콰이어트 테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루이비통이나 티파니 매장에서 AI가 직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고객 취향을 분석해 직원을 돕는 조언자로 기능합니다. 더 나아가 스탠퍼드 대학과 함께
인간 중심 AI 연구소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인간 능력을 증강시키는 범주에도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투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위조품으로부터 가치 보호를 넘어 기술을 통해 우리 장인 정신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통제하고 보존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그저 우리의 장인 정신을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철학은 심플합니다. 외부의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창조할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 어떤 사람을 고용할지는 오직 우리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 장기적 사고가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노, 당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럭셔리 제왕입니다. 직접 보시기에 앞으로 이 럭셔리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럭셔리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럭셔리라는 단어에는 일종의 과시가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거기엔 뿌리가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치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역사의 뿌리를 둔 탁월한 걸작을 만듭니다. 우리는 프랑스 역사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팝니다. 실제로 제가 17조 원 주고 인수한 티파니는 미국 역사의 일부이고 우리 브랜드들은 500년 넘게 프랑스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를 다닐 때 저 자신을 단순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비싼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원합니다. 그들은 제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역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가 오든 전쟁이 나든 우리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름다움과 역사를 욕망하는 본능은 결코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축사를 한 모든 분들이 회장님의 자녀들에 대해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후계자를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방금 이 사회에서 제 임기를 향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10년 뒤에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룹은 가족 기업입니다. 제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이 환경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그들은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감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제 자녀들은 지금 그 혹독한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까 제 친구 스티븐 스워츠먼이 말했듯이 제가 테니스 코트에서 공에 맞아 쓰러지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